유라시아를 향한 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리즈 슬라브 마기오르다의 지난 제3막에서는 서슬라브 문화권 가운데 폴란드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3막을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연입니다. 제3학에서는 저 아래 남슬라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제3학에서는 남슬라브의 복잡한 문화적 지형과 이 문화권을 대표하는 예술 중 하나인 드리나강의 다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슬라브는 예로부터 민족과 종교, 언어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칸은 지리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발칸 반도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지칭하는 용어죠. 발칸의 많은 나라들이 남슬라브에 속하지만 이 중 그리스와 알바니아,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남슬라브라는 개념은 민족적 개념이고요. 슬라브족이자 슬라브어를 쓰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 불가리아 등을 들 수 있죠.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20세기 말에 존재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하는데요. 유고슬라비아라는 명칭 자체가 남쪽을 뜻하는 슬라브어 유그와 슬라브를 뜻하는 슬라비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슬라브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화권이 충돌하는 발칸반도에 위치하다 보니 유달리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튀르크인이나 알바니아인, 그리스인 등 발칸반도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오랜 세월 피가 섞이면서 다채로운 인종적인 특징도 지니게 되었죠. 특히 종교가 아주 복잡한데요. 이곳에는 정교와 가톨릭, 이슬람 교도들이 매우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요소긴 하지만 한편으론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피해 역사를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남슬라브 민족이 살고 있는 발칸 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여기에는 늘 남슬라브 민족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과 유고 연방의 붕괴 과정에서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분쟁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이후 이곳에서는 심각한 유혈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덕분에 발칸은 분쟁과 갈등의 땅이란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위대한 문학과 예술을 끊임없이 배출해냈죠. 지금부터 소개할 드리나강의 다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짙은 녹색의 드리나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보스니아 동부, 세르비아 국경과 가까운 이곳에 비시에그라드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관광지라기보다는 그냥 소박한 마을이지만 해마다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시에그라드에 도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둘러보는 곳은 이 마을에 놓인 오래된 다리인데요. 바로 이곳의 상징인 드리나강의 다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시절 이 마을 출신의 총독이 건설했고 그의 이름을 따서 메흐메드 파샤 소콜로비치라는 아주 길고 화려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보 안드리치가 쓴 동명의 소설 덕분에 드리나강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드리나강의 다리는 발칸반도 400년 비극의 역사에 대한 장엄한 서사시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동쪽인 동시에 아시아가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한 발칸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유럽과 아시아,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혼재하고 남슬라브족과 투르크족, 그리스인과 알바니아인 등 다양한 민족 사이의 국경 및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죠. 드리나강의 다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오스만 투르크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은 이 지역 비시에그라드의 슬픈 역사를 다리에 얽힌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크로아티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세르비아에서 집필 활동을 했던 이보 안드리치는 평생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마지막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으로 죽은 진정한 유고슬라비아의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드리나강의 다리에 관해서만큼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보스니아의 작은 마을 비시에그라드가 절대적인 영감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창문에서는 드리나강의 다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창문을 통해 다리를 바라보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리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리나강의 다리는 이보 안드리치의 기억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편 어릴 적부터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뛰어난 필력을 인정받았던 안드리치는 대학 졸업 후 외교관으로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베오그라드에 은둔하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때 쓴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작 드리나강의 다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치의 폭격이 쏟아지던 베오그라드에서 안드리치는 한편으로는 그 옛날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드리나강의 다리에 새겨진 슬픔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겼을 것입니다.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유고슬라비아의 역사와 문학성을 세계에 알린 안드리치는 197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가로서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 내전을 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으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 드리나강의 다리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배경, 인물과 사건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서술되어 있다 보니 술술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모든 에피소드와 문장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박힌 채 탄탄하게 서사를 쌓아가고 있어서 다 읽고 나면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작품 전체가 작가의 말과 언어로 지은 단단한 다리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 마을 출신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고위 관리가 된 메흐메드 파샤가 자신의 고향에 다리를 짓기로 마음먹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설은 우여곡절 끝에 다리가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뒤에 이 다리를 경계로 마주하게 된 정교와 무슬림 마을이 어떻게 교류하고 대립하며 살아왔는지 아주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랫동안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비샤그라드에서 정교인들과 무슬림은 이웃이자 친구로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축일에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곧잘 어울려 놀았고요. 때로는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두 마을을 오가는 통로이자 양쪽의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다리는 이들 모두의 놀이터이자 광장이었던 거죠. 그러나 강대국들이 번갈아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다리의 반질반질한 돌바닥은 핏자국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스만 제국이 투르크에 저항하는 세르비아인들을 다리 위에서 처형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가 시작하면서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갈등 끝에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드리나강의 다리 역시 전쟁으로 파괴되면서 이 정대한 서사시는 일단 막을 내립니다. 이처럼 드리나강의 다리는 16세기 오스만 투르크 시절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장장 400년에 걸친 역사를 드리나강과 그 위에 놓인 다리, 그리고 비시에그라드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담담하게 펼쳐내는 소설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는 바로 다리입니다. 극중 다리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이자 현장이고,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역사적 증인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물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사와 대비되어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는 드리나강의 다리야말로 진정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것이죠. 또한 의미적으로도 서로 갈라지거나 흩어진 것을 이어주는 다리는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개막작으로 세르비아 국립극장의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가 초청되어 대학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는 방대한 원작을 2시간 반의 압축적인 상징과 은유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리는 수십 개의 의자로 배우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촘촘히 의자를 이어붙여 완성한 다리는 무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의미를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완성했습니다. 1인 다역을 맡은 배우들 역시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면서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갈등과 분쟁, 사랑과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특정한 주인공이나 클라이맥스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는 자칫 무대 위에서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공연에서는 배우들의 독백과 합창,
노래와 춤 같은 다양한 형식의 라이브 음악을 통해 한층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극의 한계상 모든 에피소드를 다루지는 못하는 대신 연출을 맡은 코간 물라데노비치는 몇몇 특정한 에피소드를 골라서 무대화했는데요.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의 이미지였습니다. 다리 공사를 방해하다가 처형당한 투르크인부터 원치 않는 결혼식을 앞두고 다리에서 몸을 던지는 아가씨, 다리 위에서의 집단 처형 장면 등 각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죽음의 이미지를 반복하고 또 강조함으로써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이 작품에 대한 관점을 풀어나갔습니다. 막이 오르면 투르크에 징집된 3명의 소년들이 등장해서 어머니들의 절규를 뒤로한 채 바구니에 실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소년들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군 군복을 입고 나와서 장난감 총을 난사합니다. 이는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나토 표식이 수놓인 군복을 통해 보스니아 내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400년째 이어진 폭력의 역사가 강렬한 대비와 슬픈 여운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무대에서 1인 다역을 하는 배우들은 각 장면에 나올 때마다 팔목에 꼬리표 같은 것을 달고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면 각각 특정한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드리나강의 다리가 완성된 해, 투르크가 물러간 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지배를 시작한 해, 사라예보에서 황태자가 살해당한 해 등등 말이죠. 이렇게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쭉 이어진 꼬리표는 어느 순간 1995년을 가리킵니다. 원작 드리나강의 다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끝나고 작가 안드리치 역시 1975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는 순전히 연출가의 해석으로 덧붙여진 장면입니다. 1995년 무대 위의 드리나강의 다리는 말없는 학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르비아와 보스니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곳 비셰그라드에서는 내전 기간 동안 수많은 살상이 일어났으며 마을의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출가는 이 장면을 통해 이야기는 끝나도 현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이 끝없는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관객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는 흐른다라고 말하면서 역사를 강물에 비유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사람들의 슬픔도 눈물도 기쁨도 모두 그저 흘려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도도한 흐름 위에 세워진 드리나강의 다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모든 피와 눈물의 역사를 목격하고 관찰하고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드리나강의 다리는 자기 자리에 묵묵히 서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예술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3학은 이렇게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 남슬라브 문화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드리나강의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인 제5막에서는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